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오늘은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매달 병원과 약국에 지출되는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도 몸 상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약은 늘어나는데 관절은 여전히 쑤시고 혈압은 불안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붓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도 익숙해서 아무 의심 없이 버려왔던 것들이 사실은 몸을 회복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한 약 이야기도 아니고 값비싼 보조제 이야기도 아닙니다. 부엌에서 매일 손에 쥐었다가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향하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합의학 분야에서 오랜 시간 시니어 환자분들과 함께해 온 김종석입니다. 15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된 장면을 자주 보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말 속에는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념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대로 더 나빠지지는 않을지, 약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지,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으로 쓰러지지는 않을지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은 몇 해 전 새벽녘에 걸려온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됩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막 넘긴 시각이었고 휴대전화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평소 진료를 보던 환자분의 이름이 들려왔고 저는 바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분은 68살의 여성분이었고 서울 송파 지역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고혈압과 무릎 통증으로 여러 해 동안 꾸준히 병원을 다니며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응급실에서 측정된 혈압 수치는 위험한 경계선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체되었더라면 뇌혈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시던 그분은 제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도 예전에 뇌졸중으로 갔어요. 저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의사로서 수없이 많은 순간을 겪었지만 이런 질문 앞에서는 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삶 전체가 흔들리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미 하루에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혈압약, 관절 통증을 줄이기 위한 약, 위를 보호하기 위한 약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의 숫자와 몸의 안정감은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이 늘어날수록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로 이분에게 필요한 것은 약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일까? 아니면 몸이 이렇게 반응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것일까? 그래서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복잡한 처방을 잠시 내려놓고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너무 쉽게 지나쳐 왔는지를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의외로 아주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 여러분께 차분히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생강차 하나로 시작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단순한 생강차 이야기는 아닙니다. 생강차에 무엇을 더하느냐, 어떤 순서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몸이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재료는 5가지입니다. 순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재료를 모르고서는 앞에 4가지도 충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5가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5번째 재료입니다. 레몬입니다. 레몬이라고 하면 대부분 비타민을 떠올리실 겁니다. 감기 예방이나 상큼한 맛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만난 시니어분들 중 상당수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증상과 레몬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 주변이 뻐근하게 붓고 거울 속 얼굴이 낯설게 느껴진다는 말씀. 손가락이 굳어서 주먹을 쥐기 어렵고
반지가 잘 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남은 자국이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는 경험. 이 모든 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나이가 들면 신체 변화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부기와 무거움이 지속된다면 단순한 노화로만 보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은 몸속에서 처리되지 못한 노폐물과 염증 신호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과 간의 부담이 커질수록 이런 현상은 더 자주 나타납니다. 몇 해 전 부산 해운대에서 오신 72살 여성분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하셨습니다. 얼굴이 눈에 띄게 붓고 손가락이 뻣뻣해 설거지조차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몸이 늘 무거운 느낌이 들어 외출을 꺼리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진행한 결과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 아래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아직 투석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었지만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향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물만 마셔도 붓는 것 같아요. 이때 제가 드린 첫 번째 조언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생강차에 레몬을 한 조각 더해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꼭 지켜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몬 껍질을 벗기지 말고 그대로 사용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레몬 속에는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돕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이 제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버리는 레몬 껍질에는 간의 해독 기능을 자극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정수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은 점차 둔해집니다. 레몬 껍질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이 정수기의 필터를 다시 천천히 움직이게 돕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분께는 생강을 넣어 끓인 차에 얇게 썬 레몬 한 조각을 껍질째에 넣어 우려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특별한 조리법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그분은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얼굴의 부기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고 손가락도 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변화를 느낄 정도였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무거움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레몬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말입니다. 레몬은 시작일 뿐입니다. 몸속에 쌓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첫 단계에 해당합니다. 집을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으면 먼저 먼지를 털어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닦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쌓인 것들을 정리한 뒤에야 염증과 통증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흡수와 전달의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서 이어서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앞서 레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이미 생강차도 마시고 있고 나름대로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했는데 왜 크게 달라진 게 없을까?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생강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생강차를 드십니다. 어떤 분은 1년 넘게 꾸준히 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무릎 통증은 여전하고 혈압도 큰 변화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결국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선생님, 생강차도 별 소용이 없네요.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생강이 아니라 생강이 몸 안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바로 흡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우리 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약이든 음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택배를 보냈는데 주소가 잘못 적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도 이와 비슷합니다. 필요한 성분이 혈관을 타고 정확히 전달되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네 번째 재료, 흑후추입니다. 흑후추는 단순히 음식의 맛을 내는 향신료가 아닙니다. 몸속에서 특정 성분의 전달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생강과 함께 사용했을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생강 속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은 염증 반응과 통증 신호를 조절하는 데 관여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은 생각보다 쉽게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냥 마시면 상당 부분이 몸을 스치듯 지나갑니다. 흑후추에 들어있는 성분은 이 과정을 도와줍니다. 혈관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필요한 성분이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 생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입니다. 서울 강서 지역에서 오신 70대 남성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많이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특히 통증이 심했고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외출할 때는 항상 지팡이를 짚어야 했고 장을 보러 가는 것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무릎 연골은 많이 닳아 있었고 염증 수치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수술 이야기가 오갔고 본인도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회복에 대한 부담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생강차를 오랫동안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통증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강을 바꾸기보다는 전달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생강차를 드실 때 통후추 2알을 마시기 직전에 살짝 깨서 넣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미리 넣지 말고 마시기 직전에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후추 2알이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하지만 수술을 고민하던 상황이었기에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몇 주까지나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저는 한 가지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분 손에 지팡이가 없었습니다. 걸음걸이도 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직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지만 계단 내려갈 때 예전 같은 통증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굳어 있는 느낌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검사한 결과 연골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니었지만 염증 수치는 분명히 낮아져 있었습니다. 통증의 원인이 되는 염증 반응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흑후추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재료는 아닙니다. 흑후추는 어디까지나 전달자 역할입니다. 주인공은 여전히 생강입니다. 하지만 전달자가 없으면 주인공은 무대에 오르지 못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강과 흑후추만 잘 챙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관절 통증만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통증의 원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관절이 아픈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만성 염증이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염증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통증은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세 번째 재료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진통제에 의존하지 않고 통증을 관리하는 접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황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관절 통증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많은 분들이 이 말을 하십니다. 선생님, 아플 때는 진통제가 제일 빠르잖아요. 맞습니다. 아플 때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통증이 사라졌다는 느낌 때문에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보지 않게 됩니다. 통증은 결과입니다.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은 조용합니다. 열이 나거나 갑자기 아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계속해서 작은 불씨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 불씨가 관절, 혈관, 신경을 서서히 자극합니다.
강황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염증이라는 개념을 먼저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염증은 원래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입니다. 상처가 나면 붓고 열이 나는 것도 세균을 막기 위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염증이 꺼지지 않을 때입니다. 잠깐 타올라야 할 불이 계속 남아있을 때 주변 조직을 조금씩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아침에 손가락이 잘 안 구부러지는 이유. 많은 경우 이 만성 염증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강황은 이 염증 반응을 다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강황 속 성분은 염증 신호가 과도하게 전달되는 것을 조절합니다. 즉, 불필요하게 커진 염증 반응의 볼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강황이 진통제처럼 바로 통증을 없애주는 약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강황은 원인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변화가 느리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오신 60대 후반 여성분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분은 손가락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아침마다 손이 굳어 있어 물컵을 잡기도 힘들었고 젓가락질도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진통제를 수년째 복용 중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챙겨 드셨고 통증이 심한 날에는 2번까지 드셨습니다. 그 덕분에 일상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위장 장애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속이 자주 쓰리고 더부룩함이 지속되면서 음식도 예전처럼 잘 드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진통제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통증이 두려워 쉽게 줄이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이분께 강황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당장 아픔을 없애는 약이 아닙니다. 대신 통증이 생기는 환경 자체를 바꾸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별 느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가 지나면서 아침에 손이 굳는 시간이 조금씩 짧아졌습니다. 2달쯤 되었을 때는 진통제를 먹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약을 안 먹으면 하루가 시작이 안 됐는데 요즘은 깜빡 잊을 때도 있어요. 이 변화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염증이라는 불씨가 조금씩 약해지면서 통증 신호 자체가 줄어든 결과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황을 먹으면 통증이 바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황의 역할은 소방차가 아니라 불씨를 관리하는 관리자에 가깝습니다. 불이 크게 났을 때는 소방차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이 진통제입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작은 불씨가 살아있다면 그때마다 소방차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결국 불씨를 없애야 합니다. 강황은 이 불씨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생강, 흑후추와 함께 사용했을 때 그 효과는 더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한 가지를 느끼실 겁니다. 재료 하나하나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나뉘어 있다는 점입니다. 레몬은 환경을 만들고, 생강은 반응을 조절하고, 흑후추는 전달을 돕고, 강황은 염증의 근원을 건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합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이 4가지 재료를 언제, 어떤 순서로, 어떤 상태에서 섭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지점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결국 언제 먹어야 제일 좋은 거냐?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같은 재료라도 언제,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먼저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공복 섭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흡수가 잘 된다고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위가 비어 있기 때문에
특정 성분의 흡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 점막에 자극을 줄 가능성도 커집니다. 특히 위가 예민해진 상태이거나 위산 분비가 불규칙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시는 70대 초반 남성분입니다. 관절 통증 완화를 위해 강황과 생강을 공복에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아침 공복이 최고라는 말을 믿고 그대로 따라 하신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면서 속이 쓰리고 메스꺼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건 내 몸에 안 맞는 것 같다는 판단으로 중단하셨습니다. 문제는 재료가 아니라 타이밍이었습니다. 이분은 위 점막이 이미 약해진 상태였고 공복 섭취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반대로 식후 섭취는 어떨까요? 식후에 섭취하면 흡수 속도는 조금 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에 부담이 적고 장으로 천천히 전달되면서 안정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꾸준함이 중요한 경우에는 식후 섭취가 훨씬 유리합니다. 시니어 분들에게 가장 권장되는 방식은 아침 식사 후 또는 점심 식사 후 섭취입니다. 이때 너무 기름진 음식 직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이 과도하면 일부 성분의 흡수 경로가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 먹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황이나 생강을 드시면서 동시에 커피를 마십니다. 특히 아침에 건강 음료처럼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커피 속 성분은 일부 유효 성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유와 함께 섭취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유의 단백질 성분이 특정 성분과 결합해 흡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민간요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지인 소개로 전해지는 방법들 중에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것입니다. 강황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강황은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위장 자극이나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아플 때만 먹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강황과 생강, 레몬 같은 재료는 통증이 심해졌을 때 급하게 먹는 용도가 아닙니다. 몸의 환경을 천천히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을 때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실패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0대 중반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관절 통증이 심할 때만 이 조합을 드셨습니다. 아플 때는 며칠 연속으로 드시다가 괜찮아지면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통증은 늘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악화되는 사이클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의 환경이 바뀌기 전에 섭취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불씨가 완전히 꺼지기 전에 물을 멈춘 셈입니다. 강황과 생강의 진짜 힘은 일상 속에서 조용히 작용할 때 나타납니다. 눈에 띄는 변화보다는 어느 날 문득 덜 아프다. 예전보다 약을 덜 찾게 된다. 이런 형태로 다가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조합을 절대 피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음식과 성분이 그렇듯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조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분들이 주의해야 하는지, 현재 복용 중인 약과의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안전하게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연 재료라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서는 이미 복용 중인 약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현재 드시고 있는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합은 치료제가 아니라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식생활 요소입니다. 약을 대신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분들은 간 질환 이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강황은 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경우도 있지만 이미 간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간염을 앓았거나 지방간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섭취 전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도 지역에 사시는 70대 초반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강황 분말을 매일 대량으로 섭취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 만족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가 상승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원인을 찾던 중 평소 복용하던 약에는 변화가 없었고 추가된 것은 강황의 과도한 섭취뿐이었습니다. 이 경우의 문제는 강황 자체가 아니라 양과 기간이었습니다. 적당량을 지키지 않고 장기간 과도하게 섭취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신장은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성분이 동시에 들어오면 그만큼 신장의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 계열의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과 레몬은 체내 순환을 촉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기존 약물의 작용과 겹칠 경우 몸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대상은 혈액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돕는 약을 드시는 경우 생강과 강황의 성분이 작용을 겹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자연 재료라 해도 몸속에서는 약과 동일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냥 음식처럼 조금 먹는 건데 괜찮지 않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음식의 형태로 소량을 식후에 섭취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말 형태로 고농축으로 섭취하거나 여러 재료를 동시에 꾸준히 드시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과하게 섭취하지 않습니다. 둘째,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중단합니다. 셋째,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것을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합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속이 불편하다거나 유난히 피곤해지거나 평소와 다른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은 경쟁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좋았던 방법이 나에게도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몸의 속도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오래 먹어야 변화가 오는가? 다음 파트에서는 섭취 기간의 기준, 기대해도 되는 변화의 순서, 그리고 중간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느껴집니까? 언제쯤 효과가 나타나나요? 이 질문에는 솔직한 답이 필요합니다. 짧게 말하면 빠른 변화를 기대하면 실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조합은 몸의 상태를 천천히 바꾸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섭취 기간에 대한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몸의 변화를 판단하기까지는 최소 한 달이 필요합니다. 이 한 달은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처음 2주 정도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아무 느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시기에 중단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점이 바로 몸이 반응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입니다. 염증 반응, 소화 상태, 장내 환경, 순환의 흐름이 서서히 조정되는 시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입니다. 이때부터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뻣뻣하다거나 통증이 예전보다 빨리 가라앉는다거나 진통제를 찾는 횟수가 줄어드는 식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극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안 아프다가 아니라 조금 덜 불편하다, 참을 만하다, 이 정도의 변화로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석 달 이후입니다. 이 시점에 접어들면 몸이 새로운 상태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통증의 빈도가 줄어들고 회복 속도가 빨라지며 전반적인 컨디션이 안정되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급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빨리 낫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양을 늘리거나 다른 재료를 추가하거나 인터넷에서 본 새로운 방법을 동시에 시도합니다. 이런 방식은 오히려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몸은 변화를 한 번에 여러 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의 몸은 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정했다면 그 방법이 맞는지 판단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합니다. 중간에 자꾸 바꾸면 무엇이 도움이 되었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지속을 위한 현실적인 전략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이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식처럼 느껴지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식사 후 차 한 잔처럼 하루의 루틴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기적을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조력자입니다. 이 점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세 번째 전략은 기록입니다. 아주 간단한 메모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어디가 불편했는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아침 컨디션은 어땠는지 정도만 적어 두셔도 좋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믿으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석 달 만에 변화를 느낄 수 있고 누군가는 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몸이 가진 속도일 뿐입니다. 이 다음에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왜 이 조합이 시니어 분들에게 특히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해 왔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단순한 음식 조합이나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통증을 대하는 태도, 몸의 신호를 읽는 방식, 그리고 시니어 시기에 건강을 관리하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통증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없애야 할 대상, 참아야 할 대상, 약으로 눌러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통증은 경고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고 손가락이 굳는 이유는 몸이 이미 여러 단계를 거쳐 왔다는 뜻입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해결 역시 하루 이틀로 끝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레몬, 생강, 흑후추, 강황의 조합은 통증을 없애는 마법의 처방이 아닙니다.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이 선택지가 의미 있는 이유는 시니어 시기에 몸이 더 이상 버티는 방식으로는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처럼 무리해서 견디고 약으로 눌러가며 사는 방식은 결국 다른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얼마나 빨리 낫느냐보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더 좋아지겠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완전히 젊어질 수는 없어도 지금보다 덜 아프고 덜 불편하고 덜 의존적인 삶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제로가 되는 삶이 아니라 통증이 삶을 지배하지 않는 상태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 조합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변화는 약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몸 상태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또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외롭지 않아야 합니다. 혼자서 인터넷 정보를 뒤지며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고민하고 남들이 좋다니까 따라했다가 실망하는 과정은 몸뿐 아니라 마음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라디오처럼 조용히 옆에서 설명하듯 전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천천히 가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시험이 아닙니다. 정답을 맞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조정해 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 모두를 다 실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라도 지금의 생활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것 하나만 선택하셔도 충분합니다. 그 선택이 몸을 조금 더 존중하는 방향이라면 이미 좋은 출발입니다. 이제는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와 실천을 위한 아주 간단한 정리 버전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꽤 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이라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앞으로의 시간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정보가 아니라 방향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내용을 아주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통증을 없애는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생기는 배경을 다뤘습니다. 몸속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는 만성 염증, 순환이 느려진 환경, 소화와 흡수가 약해진 상태, 그리고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생활 패턴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레몬, 생강, 흑후추, 강황이라는 재료는 그 자체로 특별해서가 아니라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레몬은 몸의 환경을 정리해주고, 생강은 굳어있는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고, 흑후추는 필요한 성분이 제자리에 도달하도록 돕고, 강황은 과도하게 이어지는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네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몸은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시니어 시기의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강함도 빠름도 아닙니다. 지속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는 것보다 크게 무리하지 않고 오래 이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천을 위한 아주 간단한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욕심내지 않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식후 한 번, 하루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몸의 반응을 관찰합니다.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판단하려 애쓰지 마시고 그저 변화를 지켜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의 느낌, 하루가 끝났을 때의 피로감, 약을 찾는 빈도 같은 작은 신호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느끼고 누군가는 천천히 느낍니다. 그 차이는 실패가 아니라 몸의 개성입니다. 넷째, 불편함이 생기면 멈춥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것은 건강관리가 아닙니다. 불편함은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원래 그래요. 나이 들면 다 그래요. 하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아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이 불편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조율된 상태입니다. 조금 아파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고 조금 불편해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상태. 이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선택의 계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내려놓는 계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무언가를 바꾸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몸을 대하는 태도 하나만은 조금 바꿔 보셨으면 합니다.
몸을 밀어붙이는 대상이 아니라 대화를 나눌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시니어 시기의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끄고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시겠지요. 그 일상 속에서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덜 불안하고 조금 더 편안한 하루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